정상을 이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돌아왔습니다. 우승팀에 못지않은 실력, 깜짝 놀랄 전술, 그리고 하나의 팀을 강조하며 서로 배려하는 팀워크까지 우리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입니다. 한겨레 탐사팀이 지구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의 해외 공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삼성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삼성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삼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한겨레 라이브, 먼저 이 시각 핵심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옆에는 전광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얼굴은 늙었지만 막내 일주일 남은 전광준이라고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막내 난생 처음. 일주일인가요? 네, 왜요? 다음 주에 네. 이제 새로운 신입 기자들이 입사한다고 그렇군요. 들어서 네. 작년에 입사하셨죠? 네, 작년에 입사했어요. 얼굴은 아닌데 네, 오늘 난생 처음 메이크업을 받아봐서 잠깐만 네. 조금 젊어 보이지 않을까 잘 생각하고 어울립니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라이브 시작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뉴스 코너에서 게스트로 자주 앞으로 뵐 텐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도 말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 처음이니까 보니까 괜찮습니다. 더 꼬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발성학원을 다녀야 되나. 그래서 발성학원에 회사가 좀 지원할 수 있나 좀 없습니다. 알아보려. 네, 지원 안 해드리고요. 알아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니까 저희가 시험 방송으로 레인보우 뉴스 몇 번 보내드리긴 했는데 첫 방송 기념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는 한겨레 오늘 주요한 핵심 기사를 한 4-5개 정도 뽑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예요. 그래서 한겨레가 어떤 관점으로 뉴스를 보도하는지, 어떤 내용을 주요하게 핵심적인 뉴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과 함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의 레인보우 시험 방송에서는 사실 오늘 한겨레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좀 엉뚱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회수 작가가 이혼했다 막 이런 기사가 1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기사를 과연 시청자들이 원할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핵심 뉴스가 뭐냐를 이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는데 이 컨셉 마음에 드세요? 컨셉 자체가 이것만 보면 한겨레 다 알 수 있다, 네. 된다 네. 이런 컨셉인데 네. 괜찮을까요? 지난번 컨셉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수용자나 독자 입장에서는 네. 진짜 많이 본 기사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굳이 봐야 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진짜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잘 바꾸신 것 수용자 같습니다. 친화적이라는 네. 뜻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뉴스 첫 번째 핵심 기사, 한겨레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을 보셨을 텐데 민주당이 이제 국회 소집을 하기로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네. 의총을 거쳐서 지금 막 속보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라는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하면서 정말 50일 넘게 장애투쟁을 열심히 해왔는데 네. 이걸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회에. 그렇죠.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제 국회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추경도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지 않고 최근에는 더군다나 경제청문회를 열겠다라는 이제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기사가 한겨레에서 계속 많이 나왔었고 오늘도 주요하게 4개 당이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야당이 당연히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적어도 야당의 이제 역할이죠. 한 네. 정당으로서 또 국회의원들이 모인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라는 직장에서 일은 하면서 반대하지 않나 싶고 최근에 일은 해야 된다. 네. 돈을 받기 때문에. 네. 최근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과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개 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 소집을 해서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장도 많이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은 아마 원활하게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은 원활하게
안 될 거긴 한데 그래도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네. 큰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들 여러 가지 기사들이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또 많은 이제 국민들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 소집을 네. 하는 게 낫다라는 응답이 뭐 절반을 넘어서기도 하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댓글도 보면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번에 나온 그 민주당에서 한국당 제외하고 국회 소집 결론을 내렸다.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댓글이 왜 반가운가요? 그냥 한국당 빼놓고 국회 정상 아. 운영되는 게 낫다라는 뜻으로 네네. 저는 읽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이버가 공감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 민주당의 결정에 박수를 친다. 그리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잘한 결정이다라는 댓글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참아왔었죠. 네. 그래서 국회가 좀 제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들어오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만간 빨리 돌아와서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도 좀 통과가 되고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한결의 핵심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한결의 오늘자 일면에 나간 기사이기도 네.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홍콩 시위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난 15일에 16일이었죠. 16일에 이제 홍콩 도심이 100만 명의 시민이 검은색 셔츠를 입고 네. 이제 거리를 물들였다라는 기사인데 뭐 다들 이제 홍콩 관련된 기사를 주요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이 범죄인 인도 조례 추진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막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범죄인 인도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일이 더 쉽게 벌어질 그렇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거는 추진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외쳤는데 결국 15일에 그 장관이었죠. 장관 이름이 홍콩 정부가 또 성명을 냈고 캐리람 네. 행정장관이 알겠다. 이 조례 추진 일단 정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은 다시 다음 날 거리로 나와서 그냥 정지만 시키는 네.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캐리 장관은 사퇴를 해야 된다. 이걸 외치면서 거리로 많이 나왔죠. 이 기사 관련해 가지고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오늘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기도 네. 했는데 홍콩 시위 현장에서 우리나라 노래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널리 울려 퍼졌다. 많은 시민들이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 기자는 혹시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네. 주위 친구 중에서는 샤워할 때 이무리한 행진곡 틀면서 부른다는. 샤워할 때? 네. 그 친구 좀 이상한 친구. 네, 지금 현재 기자로 있는데. 아 네, 그래요? 네. 특이한 네. 친구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렇게 많이 불러본 기억은 없는데 어찌됐든 이 저희 그 선담은 기자가 또 뉴스 AS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떻게 홍콩과 대만에 네. 전파됐나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1982년에 만들어진 곡이고 그다음에 이 가사를 소설가 황석영 작가가 썼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 당시부터 사실은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 전파가 애초부터 1980년대 초 중반부터 많이 이제 전파가 됐고 이게 개사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치 상황에 맞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뭐 노동가로 네. 부르기도 하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전파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좀 홍콩 시민들을 응원하거나 그런 네.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예상과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네, 댓글인가요? 네이버와 그 다음에 조금 댓글 성향이 좀 다르게 달렸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콩 시민들이 홍콩 정부나 이쪽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반기를 더 들어야 한다는 그런 댓글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우리도 반기를 들어야 된다. 예. 누구에게 반기를 네, 드는 문재인 건가요? 정부의 반기를 들어야 한다. 아. 뭐 광화문 광장에서 인물 위한 행진곡을 부르다 이런 댓글이 많았고 근데 네. 다음에서는 굉장히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네. 다음에는 홍콩 말씀하신 대로 네. 홍콩의 그런 시위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댓글이 많았고요. 다음 포털 다음에서는 네. 지지 댓글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 거고요. 어찌됐든 홍콩 시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홍콩 정부가 뭐 혹은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네. 이런 비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홍콩 시민들이 예전부터 과거부터 이 민주주의나 아니면 본인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좀 파악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박민희 저희 팀장이 칼럼을 또 쓰시기로 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네. 홍콩인이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알고 이 뉴스를 접하고 홍콩 시민들을 조금 응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도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다시 기사를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뉴스죠. 양현석, 그러니까 YG 패밀리 관련된 뉴스예요. 한겨레에서는 이제 기획 기사로 분석 기사를 썼는데 오늘 한겨레 지면에 굉장히 좀 주요하게 실렸어요. 기사 제목은 꼬리문 마약, 꼬리 끊기 봉합, 추락자초한 양현석과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그러니까 뭐 빅뱅의 지드래곤 네. 탑, 뭐 이제 대마초 혐의로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투애니원의 박봄, 네. 그다음에 아이돌의 이제 마약 사건이 터졌다면 YG가 많다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YG에서 많은 마약 사건이 터졌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 양현석 전 대표 네. 네, 그분이 이걸 무마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투약 자체에 대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는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사의 댓글은 좀 어땠나요? 이 기사 댓글은 아무래도 예전에 승리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사건, 네, 승리 버닝썬 사건, 사태. 네. 승리도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못했는데 경찰이 네. 양현석을 건드릴 수 있겠냐는 댓글이 좀 2,000개가 넘는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돌만 2,000개요? 예, 2,000개가 넘는 공감을 우리 받았고 한겨레 기사에. 한겨레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에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성원을 해주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는 네. 댓글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양현석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요. 네. 아니 지금 이 시각 저희 라이브 댓글 한번 볼게요. 벌써 주요 채팅창에 들어온 분이 183분이나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디오 비디오 다 좋다. 송채경화 기자, 정광준 기자 모두 목소리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항상 감사하고요. 쾌락에 빠진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이 마약입니다라는 댓글도 있었네요. 네. 네이버 댓글을 믿으시나요? 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저희가 댓글을 다 믿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댓글이 있다. 네. 이런 네이버에선 이런 성향의 댓글, 자음에선 이런 성향의 댓글이 좀 많이 달린다. 이런 거 중심으로 네. 조금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기사 하나가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한겨레에서 아주 힘준 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기사다 싶은 거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치원 3법 박용진 이번엔 사학혁신 법안 대표 발의라는 기사예요. 네.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법안 발의 관련된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오는 많은 정치 기사들 중에서 뭐 누가 싸우고 누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기사는 사실 인기가 되게 네. 많은데 어떤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는 인기가 없는데 사실 법안 발의가 그만큼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를 그렇죠.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예전에 작년에 이제 유치원 3법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사학 비리를 네. 근절하기 위한 사학 혁신 법안을 또 대표 발의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사학 비리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에서 굉장히 기사를 많이 쓰긴 했는데 좀 기억나는 기사 있으세요? 제가 기억나는 기사는 예전에 2016년에 상지대에 있는 김문기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지대 사태가 굉장히 네, 심각했죠. 그때 이제 1조 원대 부동산 왕국이고 당시 땅을 넓히고 건물을 높이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이 반 이상 들어갔을 거다라는 의혹 제기 기사를 썼었고 네네. 그런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받아졌는지 올해 3월에 이제 김문기 전 총장이 한겨레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2014년에 그 수원대 관련해 가지고 비리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관련된 기사였는데 그때 이제 사학 법인의 이제 비리 내용을 보면 좀 기가 막힌 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그날 숨졌어요. 네. 아침에 새벽에 숨졌는데 그날 이사회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발언까지 하고 막 사인까지 하고 그다음에 학교 돈을 막 자기네 이제 네. 곡간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네. 이러한 비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모든 대학이 이런 네. 비리를 갖고 있다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비리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제 법안 발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댓글 관련해서는 어떤 댓글이 나왔나요? 사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게 그렇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진 않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고 네. 친척이나 배우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거를 방지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사회 이사 회의록을 이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을 발의하는데 그리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한다라는 이제 처벌 조항이 들어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게 왜 안 됐냐 진짜
확실하게 지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번은 다음 가릴 거 없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사학 비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돼서 사학 비리 많이 근절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겠고요. 한겨레 라이브 본방송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 당신의 손에서 삼성전자의 오늘을 만든 갤럭시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갤럭시는 2009년 6월 처음 출시되어 현재까지 총 19개 시리즈 220여 개 버전 수십억 대가 팔렸습니다. 갤럭시의 시간은 곧 삼성이 글로벌 슈퍼 컴퍼니로 우뚝 선 역사입니다. 갤럭시의 생산 거점은 5개로 나눠집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의 공장이 있고 베트남과 인도가 전체 물량의 70%를 생산합니다. 이 공장 노동자들의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껏 삼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지배구조와 승계, 매출과 비자금, 반도체와 모노조 경영 정도를 연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70일에 걸친 진짜 삼성 추적기는 3개국 9개 도시 130여 명의 삼성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대면 조사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우리는 지나왔다고 생각한 진짜 삼성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취재의 제목을 단다면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 영상을 통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준비한 탐사팀 바로 만나보시죠. 아시아 3개국 순회 취재를 다녀온 김환, 옥기원, 이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재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취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취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네. 지금 과연 지구에서 삼성은 어떤 이름인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네.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한테 삼성은 사실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 삼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삼성에게 가져왔던 관심 그리고 삼성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떤 특정 분야에 머물러 있었다.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 취재들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그리고 있... 주로 국내 분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안의 삼성 그리고 네. 삼성의 중심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취재가 그동안 우리가 삼성에 가져왔던 네. 관심이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외 언론을 통틀어서 뭐이 부분도 왜 국내외 언론을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인지 따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삼성이 주요하게 공장을 두고 있는 해외 아시아 3개국을 직접 다니면서 13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 조사하고 네. 10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그런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우리 안의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좀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에서 취재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겨레와 삼성이 좀 관계가 불편하다 보니까 네. 이 표적 취재 아니냐, 네. 저격 취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삼성을 표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 전체를 표적으로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한겨레가 아니면 이런 취재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몇 번의 변곡점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삼성 공장의 노동권 문제 그리고 삼성 공장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 세계 인류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많은 아시아 노동자들이 삼성 기업을 슈퍼 컴퍼니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슈퍼 컴퍼니. 삼성이 어떻게 슈퍼 컴퍼니가 됐는가에 대해서 왜 그동안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 많은 언론들이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는가 뭐이 부분으로 오히려 문제의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한 기자가 대표 취재한 곳은 베트남이죠. 베트남과 인도를 제가 인도. 다녀왔고요. 베트남 사례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베트남은 그 베트남 삼성 공장은 이제 유명해졌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하노이에 그랬었죠. 북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방린, 그러니까 방린이 하노이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베트남식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삼성전자 공장에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래서 이제 그 사전에 뭐 방린 공장은 어떤 곳이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던. 그때 김창선 비서실장 격인 네, 김창선 부장이 사전에 답사도 하고 해서 화제가 됐던 거죠. 네, 그렇죠.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가 조금 좋았으면 아마 방문을 하지 했을 않았을까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베트남 전체 수출과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25%.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의 25%가 삼성전자의 매출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한 4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개 지역의 공장이 나눠져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박림 공장이 지금 단일 공장으로서는 가장 많은 규모의 한 4만 명 정도를 네. 고용하고 있고 타이응은에도 공장이 있는데 네. 이 타이응 공장에도 한 4, 5천 명 정도. 예. 인도네시아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예. 인도네시아 치카라 공장을 제가 다녀왔고요. 네. 혹시 보엽 선배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억 단위예요. 억 단위입니다. 예, 2억, 3억. 2억 7천만 예, 명이고요. 예. 전 세계 인구 순위로 따지면 4위 국가입니다. 네. 치카란 공장 같은 경우는 이 거대한 그 인구들을 위한 내수 중심형 공장으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만드는 건 예. 주로 인도네시아 예. 내부에서 팔리는. 내부에서 예. 팔리는 휴대폰과 가전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완솔백께서 얘기하신 베트남 공장 그리고 인도 공장보다는 굉장히 단위가 작은 공장이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치카랑을 갔다 온 이유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그래요?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한겨레 라이브를 통해서 생생히 또 전달해 미리 예약을 하니까. 인도는 어땠습니까? 아, 네. 인도는 아마 독자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봤을 법한 예. 공장 중에 하나인데 예.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모디 인도 총리랑 네. 함께 준공식을 방문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97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휴대전화를 주로 네. 생산하고요.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는 삼성 공장 중에서 네.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산성.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지금 네. 이렇게 계속 짓고 있는데 네. 완공이 네. 2020년인가요? 네, 완공. 예. 완전히 완공. 네, 예. 그거는 2020년이고요. 그때 되면 세계 최대 네. 공장이 된다는 거죠.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이 7만 명? 네, 예, 고용 예. 규모는 7만 예. 명이고 한 해 1억 2천만 대 예. 휴대전화를 생산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바로 그럼 네.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세 나라에 가서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별로 사정이 다를 법도 한데 세 나라 노동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공통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삼성 공장이 먼저 진출한 국가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네. 옥경 기자도 얘기했지만 일단 인구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비교적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른바 네.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서도 좀 경제 성장 속도 굉장히 빠른 그러면서 잠재적인 노동 인구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뭐냐면 생산도 좋고 예, 시장도 그렇죠. 좋고. 예, 예. 그런 측면이고 국가 단위의 투자나 이런 거에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네.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국가와의 딜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거죠. 저희가 갔던 네. 공장들도 보면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에서 한 3,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한국도 서울에서 한 1시간 안쪽에 수원, 뭐 천안 이런 삼성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풍부한 잠재 노동 인구를 갖고 있고 국가에서도 삼성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네. 뭐 이런 이제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삼성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삼성에 대해서. 노동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 글로벌 슈퍼 컴퍼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쨌든 대중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과 같은 굉장히 큰 IT 기업이라는 인식들이 겹쳐져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뭐 삼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막상 들어가서 일해 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삼성에 가기 전에는 삼성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글로벌 슈퍼 컴퍼니에 가서 일을 하고 삼성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 네. 다니는 삼성맨이 된다. 우리도 이제 삼성맨이 되는 것에 대한 네.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삼성에 가보니까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꿈을 꿨지만 막상 삼성 공장을 다닐 때는 꿈꿀 시간조차 없이 네. 일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혹은 아주 단기 계약의 불안정 고용 끝에 해고가 되면 아 내가 삼성을 다녔던 건 한바탕 꿈 같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상황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시간 노동, 그렇죠. 노동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산재,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세계 나라에 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네. 인도네시아나 인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삼성을 취재하다 보면 예. 삼성은 매 노동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예. 목표량을 상향 설정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고 예. 얘기를 했고 그 전략을 세우는 노동자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표량은 그 한 공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숙련 노동자들도 하루에 달성하기 힘든 양으로 항상 상향 조정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노동 시간의 문제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주 52시간이 제도화돼서 예. 안착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거고 불가피할 경우에 이제 휴일 근로를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인데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제 하루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7시간에서 8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뭐 2-3시간의 추가 노동을 하는 게 패턴이었는데 네. 재밌는 점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라인에서 목표량이 설정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인데요. 실제 그럼 그 예. 목표량을 채우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됩니까? 채우려면 그 아주 숙련 노동자도 그 일과 시간을 한참 넘어서 2-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되는 총합으로는? 그리고 성수기 때는 네. 그거보다 더 목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말 네. 그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목표량을 설정을 못하고 속도가 느리면 관리자가 그 직원들에게 개, 돼지 방송이라서 욕을 못 하겠는데 그런 개, 돼지에 비유하는 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일을 나라 시키고 현지 말로 굉장히 포괄적인 예. 방식으로 노동을 압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24시간 공장을 돌린다라고 하면 8시간 3교대가 돌아가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잔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8시간씩 3교대를 돌려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12시간 막교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삶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주야 막교대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국가들에서는 이 교대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따로 학문 분과로 있을 정도로 그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그리고 노동 인식 속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당연히 그 공장에서 삼성은 물량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일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의 7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을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삼성이 글로벌 슈퍼 컴퍼니인데 잔업수당을 안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일 더 많이 하고 돈 좀 더 많이 벌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그게 좀 가난한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면 그런 방식의 노동을 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젊은 노동자들을 단기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노동자들도 그런 방식의 노동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에서 타격이 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젊은 노동자들.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20대 초반. 그리고 삼성에서 일하는 경력이 비교적 길지 않은 이런 노동자들로 이제 몇만 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을 짧게 고용하면서 오래 써먹는. 네, 20대 그런 초반일 때는 뭐 보통 안 아프잖아요. 김원 기자가 만난 사람 네. 중에는 베트남 노동자가 시를 쓴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 베트남 노동자가 쓴 시를 보시면 네. 이 이제 삼성 공장의 노동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시를 한번 보시죠. 네. 이재훈 기자가 예. 제가 읽을까요? 네. 네. 하루에 12시간 노동, 그곳에서 너무 오래 있어. 들어가고 나오는데 길게 줄을 서. 왜 노동자들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경비원들은 끝나는 시간까지 문을 닫아도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임명된 비싼 차를 가진 사람들. 우리 상태가 아니라 매 시간 생산량만 체크해. 언제 삼성이란 지옥을 탈출해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이분은 시를 쓰셨는데 네. 삼성을 빨리 탈출해야 할 지옥으로 표현을 했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좀 저희가 이 시를 보면서 좀 삼성 공장의 실태를 말할 수 있는 것에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상태가 아니라 매 시간 생산량을 체크한다라는 것과 네. 노동자들이 있는 동안 문을 닫아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로가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노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강제노동 상태에서 삼성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걸 이 시가 은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관리자들이 폭언을 많이 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가요?
네, 인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네. 지금 인도 노동자들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수치스러운 상황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게 가장 힘들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서 일하는 게 규칙인데 네. 잠시라도 앉으면 바로 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 12시간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크린, 대형 스크린을 두고 거기에 한 명이 몇 개를 생산했는지를 써놓는데 거기서 약간 속도가 느려지면은 또 소리를 지른다든지.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다 동료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너는 그럴 거면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약간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초반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느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पनिशमेंट क्या वो वहाँ पे काफी ज्यादा डांटते थे यानी चिल्लाते भी थे जी, हाँ और उसके बाद में फिर वही बोलते थे कि जॉब नहीं करना है तो जॉब छोड़ दो और हाँ ऐसे ही बोलते थे वहाँ पे तो हमने कहा क्योंकि हमें निकाल दीजिए आप काफी ज्यादा हमने वही तो जब काफी बदतमीजी से बात करते थे तो फिर हमने कहा निकाल दीजिए आप क्योंकि अप्रेंटिस जो होता है वो 1 साल से पहले निकाल नहीं सकते हैं मतलब ऐसे ही नॉर्मली डांटते थे काफी जोर से चलाते सारे देखने लगते थे ऐसे काम करते हो तुम नहीं करने माने तो चले जाओ तुम यहाँ से आ जाते हैं यहाँ ऐसे ऐसे मतलब एक काम ठीक से नहीं होता है तुम वैसे इतने दिन 4 दिन हो गए 5 दिन हो गए अभी तक काम नहीं सीखे हो 예,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우리의 근로기준법과 비슷한 법이 있을 거고 네. 노동에 관한 규칙, 제도화된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심하게 닥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약간 종합해서 얘기하면 삼성이 세계 1류 기업이 된 핵심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른바 택트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택트. 예, 택트 예. 타임인데요. 노동자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경영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사에 그런 문장을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택트 타임을 기준으로 흐르는 거죠. 삼성 공장의 시간은.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재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어떤 노동자가 하루에 1,600개의 생산량을 할당량으로 부여받으면 이 사람의 노동은 8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600개를 생산하는 순간 끝난다는 그걸 다 거죠. 조립해야지만 그렇죠. 그 사람의 시간이 네. 끝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제적이고 통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른바 삼성의 노무관리, 삼성 경영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삼국에서 모두 증언으로 듣기도 하고 실제 확인하기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앞에는 아까 이재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광판을 두고 시각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하루에 1,60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 11시인데 넌 지금 이거밖에 못하면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계속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관리자들이 계속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청각적인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각과 청각. 네네. 그러면 이 공감각 속에서 노동자들은 삼성 공장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누군가 계속 고함을 지르는 공포의 공간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이 텍스트 타임을 맞추기 위한 노동을 하는 거고 삼성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2개 품목,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2개 품목이 뭐냐면 반도체와 휴대폰입니다. 이 반도체와 휴대폰의 산업적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노동 집약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도체와 휴대폰이 굉장히 첨단 전자 산업의 어떤 총합인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실제 이것을 대량 양산하는 체계로 넘어가서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식의 텍스타임 관리가 삼성 경영의 사실 핵심인 거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삼성이 국내에서 그걸 못해서 해외로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관리의 삼성이 실제로는 텍트 타임이라는 네. 시간 관리, 물량 관리 이것으로 아시아 청년들의 피와 눈물 위에 초일류 기업 삼성을 쌓아 올린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공장 안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장 밖의 시간까지도 관리를 했다면서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 노동 전문가들은 이른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의 삼성화 현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노동의 삼성화. 예,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생산량 관리가 공장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장 밖의 생활을 일정 정도 삼성의 통제 하에 두면서 네. 이 노동자들이 실제 공장에 와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됐나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출퇴근 관리를 합니다. 출퇴근 관리는 저희가 이제 만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 한 25% 이상의 노동자들이 삼성 버스만
타고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도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노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박림까지 오려면 40분 정도 거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오가는 방식은 네. 삼성버스를 타는 것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퇴나 지각이 불가능해집니다. 아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은 6시에 끝났어요. 네. 근데 버스는 8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2시간 동안 뭘 하게 되냐? 잔업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자기 할당량을 다 다 채웠는데도. 채워도.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도 그만큼 일이 떨어질 테니까. 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적하냐면 노동자들을 가장 멍청하게 만드는 방식의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이 통근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은 한국에서도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한겨레가 뭐 왜 그 소녀들은 삼성 버스를 탔나 이런 제목의 한겨레 21에서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네. 한국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거고요. 그다음 이제 기숙사가 있죠. 삼성 기숙사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는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 복지 혜택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주거까지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죠. 일정 정도 삼성의 얘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숙사는 완전 병영식 공간이거든요. 24시간 감시가 되고요. CCTV로. 네, CCTV로. 그다음에 삼성의 방 배정 원칙이 어떤 거냐면 교대 시간이 다른 노동자들을 한 방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면 뭐 나의 동료가 선배가 자고 있어요. 네. 오늘 밤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럼 난 조용조용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3명 이상의 기숙사 안에서 모이는 걸 금지했어요. 예. 그러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별화되는군요. 실제 그렇죠. 공간에 같이 있을지언정 서로 자기의 고충을 얘기를 네. 나누거나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라는 그런 대화의 시간 자체를 기술적으로 막는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엔 주거 문제를 회사에 의존하게 되면 네. 회사에 저항할 어떤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인도나 인도네시아 사례는 어땠습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관찰이 됐는데요. 네. 그 인도네시아 치카랑 공장은 그 베카시 산업공단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모여 있는 위치에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 주변에 캠코나 대림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그 한국 공장 공장들. 공장 직원들은 밖에 나와서 근무가 끝나면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아. 간식도 사 먹고 하는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삼성 공장 사람들은 밖에 나오거나 같이 대화를 하거나 밖에서 뭐 간식을 사 먹거나 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일제히 버스 공장이 끝나면 공장 안에 있는 버스에 탑승해 자연스럽게 집에 가고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버스를 타고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래서 좀 의문을 가졌던 게 네. 저희 한겨레가 취재를 나온지 알고 공장 노동자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일부러, 일부러 접촉면을 줄이려고 했던 거 예. 아니냐라고 의심을 가졌는데 의심을 가졌는데 이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네. 너무 공장 일이 힘들고 네. 그리고 집도 멀고 야근도 잦아서 네. 빨리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빨리 쓰러져서 잠자고 빨리 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통근버스를 탈 수밖에 없고 인도도 비슷한가요? 네. 인도도 마찬가지로 통근버스 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8시부터 야간 근무가 시작한다. 그런데 출근을 6시에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통근버스가 그때 온다. 네.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6시에 가서 도착하면 먼저 가서 일을 할 수밖에 네, 없도록. 네. 7시쯤 도착해서 네. 그렇군요. 그 버스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네. 네. 갤럭시 10의 문구죠. 네. 그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남과는 다른 특별한 기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버스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길을 다니거나 도시를 다닐 때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1위 핸드폰의 이제 광고고 삼성 공장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밖에서 그 버스 안에서 바깥을 응시할 때는 잠깐 내가 멋진 기분이 들 수 있겠죠. 으쓱할 수도 네, 있을 근데 텐데. 실제 이제 그 공장의 삶이라는 걸 저희가 밀착 취재했던 그 공장의 삶이라는 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삼성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들게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을 내일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내가 꿈꿨던 삼성이란 공장을 다니면 나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또 살아야 되는 거고 모레도 이제 똑같은 거고 그 기간 동안 나는 이걸 조립하는 노동기계로 살아가야 되는 삶
이것이 글로벌 기업 삼성이 과연 지구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베트남 노동자의 시 들으면서 전태일 열사도 생각이 났고 네. 박노의 노동의 새벽 그 시도 생각이 나고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제가 농담으로 네. 이 아시아 청년 노동자들에게도 변호사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게 아까도 여쭤봤지만 각 나라의 근로기준법, 네. 노동법들이 있을 텐데 이 현지의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 않나요? 현지법을 위반한 사례들은 없습니까?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해외 공장에서 공통적으로 좀 위법적인 경향성, 예. 공통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표를 보시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그 네. 일단 세 개국 모두 다 네. 그 견습생을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 견습생. 실습생.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학생이면서 미리 와서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 직업학교 3학년생이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 초 그 1, 2학년 때 이제 공장 실습을 하는 견습생의 목적으로 이제 취업을 했던 학생들인데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실전에 투입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건 모두 다 각 나라법에 따라서도 견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국가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그 있었는데요. 나라들도 견습생일 경우에 뭐 노동 시간은 보통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좀 줄이거나 예. 아니면은 뭐 좀 그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원래는. 교육의 목적인데 네. 이 견습생들에게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당량을 주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추가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임금은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줍니까? 일을 그렇게 시키면? 근데 임금은 그거보다 더 낮은 약간 70%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견습생이니까 이 정도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견습생을 70% 임금을 주면서도 네. 그만큼 노동력은 정규직과 똑같이 착취하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 견습공이라는 건 교육과 그 나라의 어쨌든 잠재적인 경제 성장 부흥을 위해서 네. 가르치는 개념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장 실습생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어떻게 악용하는 거냐면 삼성을 그대로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도 있고 그 경계가 근데 사실 애매하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설명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내일자 기사에서 썼지만 삼성이 그런 방식으로 각국 노동법에 최재선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네. 미묘한 수준을 왔다 갔다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의 삼성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글로벌 기업의 최저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견습생 제도는 세 나라 모두에 다 공통된 네, 현상입니까? 약간 정도의 예.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예.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거였고 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현지상에서도 이런 관행처럼 어겨지는 위법과 예. 편법의 줄타기로 이제 삼성 공장이 돌아가는데 예. 분명 저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삼성은 그 현지 기업도 아니고 네. 그 전 세계 뭐 삼류 기업도 아닌 네. 초인류 기업이라는 점을 좀 명심해서 최소한의 그 전 세계적인 기준, 전자산업의 기준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기업임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임금 수준은 어땠습니까? 네, 임금을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사실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얼마를 받는다고 했을 때 결국 네. 그 나라에선 그 정도는 많이 받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반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인도 견습공들 같은 경우에 기본급을 보통 8,449루피라고 되게 정확히 말을 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14만 원이에요. 환율을 적용해서 한 계산. 달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을 좀 받으면 이제 한 9,000루피, 10,000루피쯤 네. 되는데 그래도 15만 원, 16만 원쯤 되는 건데 네. 월세가 3,000에서 4,000루피예요. 네. 그러면 이제 원룸 절반, 네. 네, 3분의 1 정도가 네. 집값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끼를 이제 먹으려면 300루피씩 들고 이러면은 이제 그 월급으로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뭐 국내 굴지의 기업 네. 뭐 이런 데도 있을 텐데 네.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삼성에 있는 노동자와 인도에 있는 노동자, 임금이나 뭐 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네. 삼성이
현저하게 못 미치나요? 견습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법에서 정한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준다고 현재 노동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현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견습공의 월급은 그 나라 국가에서 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삼성처럼 아무도 일을 안 시키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 뭐 타타가 이제 인도의 국민차 기업인데 네. 이런데 다니는 이제 견습공들은 야 삼성처럼 어떻게 일을 하냐라는 이제 반응들이 자기들끼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 견습공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삼성에 가면 어느 정도 강도의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했는데 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저희 이제 뭐 그 기사에도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으로 말하자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네. 그 나라 노동자들은 이제 그런 개념 자체가 아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단순한 작업을 계속 같은 네. 거를 강도를 네. 아주 높은 강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사실 같은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네. 삼성 한국 기업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하나. 관련해서 현지 전문가들 취재도 좀 했었죠. 잠깐 보실까요? Exploitation is really high in most of Samsung factories and Samsung subcontractors or suppliers. One of the issues here is short-term contracts or internship. The interns or student interns in different countries in Asia, they work in Samsung as an intern, claiming that they are learning something in the production, but actually they do the same work like the regular workers do. It is a trend in every countries where Samsung is located. 예, 지금 방금 나온 분은 옥 기자가 취재한 분인가요? 예, 인도네시아 립스라는 노동단체의 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삼성의 글로벌 해외 공장의 문제점들을 관련한 보고서를 많이 발표했던 전문가인데요. 네. 이 파미는 저희랑 취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대해서 악랄한, 그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삼성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제 모든 다른 주변 기업들을 이끄는 리딩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삼성이 이런 불법들을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그런 편법들을 도용을 해오면 다른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삼성이 보여요. 저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삼성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라는 인식들을 주는 굉장히 악랄한 리딩 기업이다라는 비판으로 신랄하게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글로벌 최저선. 글로벌 최저선. 네. 네. 그게 삼성이 지키고 있는. 제가 뭐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만 삼성이 진짜 한번 무겁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아시아를 포함해서 국제 경영 노동 관련된 전문가들이 삼성이 글로벌 최저선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삼성이 지금 지구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삼성이 좀 무겁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려 하고 한겨레가 좀 외롭게 보도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해외 취재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관어로 두고 있는 것들이 사실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취재를 통해서 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건 승계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지나 보수지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삼성의 매출, 삼성의 이익, 삼성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사실 삼성에 대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삼성의 중심에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비판하는 언론조차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해도 막 삼성의 용기 있게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 데서 삼성이 글로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은 그 중심의 문제들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주변의 문제들인 거예요. 삼성은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삼성의 주변부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삼성이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해외 공장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따지면 지금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삼성 본사가 있는 한국 언론이 한 번도 현지 취재, 현지 르포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삼성을 보도하는 관점에 있어서에 굉장히 협소했고 네. 삼성을 보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한 번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어떤 자체적인 그게 되겠어? 저희도 사실 그 생각했었거든요. 나가면 취재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처음에 취재 시작할 때 했었는데 그거에 오랫동안 우리가 삼성에 짓눌려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살짝 자랑하는 거죠. 더 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동복제단체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를 취재한 적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실제로 해외의 삼성 노동자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고 그렇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가 문제인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기획은 최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최초로 해서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재하면서도 이유는 부끄럽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못 해왔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들 보고 계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비슷한 사례들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황유미 씨나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그랬듯이 그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원래 장시간 노동하고 저임금 노동 시달리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각자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절찬 내 상영 중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사회에 묻고 있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모두가 잘 살게 됐다라고 믿게 됐고 그 어느 세월을 통과해 왔는데 그 벌어진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조차 낯설어진 그리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 이제 있는 이런 거 이제 고발했는데 저는 삼성이 아시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지나온 일이거든요. 우리도 7, 80년대 다 그렇게 살았어. 개발도상국 국가들 가난한데 삼성이 가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옥경 기자나 이재영 기자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의 현지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 나라의 현지법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 삼성의 이런 방식의 경영이 그 나라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삼성이 지금 당장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매출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국위선양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삼성이 지금 아시아에서 벌이고 있는 이 착취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삼성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 오늘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노동 시간이나 뭐 거친 말 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내일 더 들려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 한마디씩만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 노동자를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삼성에게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듯이 노동조합 탄압하는 그 삼성의 그 악랄한 모습들이 삼성에서 해외 공장에서는 더 악랄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 기사들이 잘 많이 전달이 되고 독자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앞으로도 기사를 계속 쓰겠습니다. 이 기자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견습공 중 한 명하고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 견습공은 사직서를 쓰고 나온 분이었어요. 삼성에서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당신은 이제 그만뒀지만 그 친구들은 삼성에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이 좀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 기자는 내일 또 나올 거니까 내일 얘기하시죠. 네, 그러시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프롤로그 성격이었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뉴스룸 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코너로는 내기사를 소개합니다. 내기소 코너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그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시겠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보이실 텐데요. 그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사무실이 있고요. 윤석열 지검장은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저기 보이시는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검찰총장 지명을 앞두고 서초동에서는 이제 윤석열이냐 아니냐 검찰총장이 이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으로 지명하면서 되게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셈이 됐는데요. 왜 파격적인 인사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현재 문무일총장보다 기수가 5기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어서 자기보다 기수가 낮거나 혹은 자기가 기수가 같은 사람이 더 상급자에 오르면 그 기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이제 옷을 벗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되면서 거의 5기수의 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보검장이나 검사장급 인사들 가운데 한 20여 명 가까이가 옷을 벗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폭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이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지검에서 이제 진행됐던 많은 적폐청산 수사들 있잖아요. 가령 이제 삼성바이오 수사라든가 국정농단 수사라든가 사법농단 수사라든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수사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거나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런 수사들의 어떤 진행 상황을 끝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가장 그런 면에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와대도 생각해서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평소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강골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가령 기업이나 정권 차원의 큰 수사들, 특수수사들을 어떻게 이게 권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형사부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쪽에서 그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은 상태여서요. 앞으로의 관점 포인트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결의 임재우 기자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신문 사진부 강창광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U20 월드컵 폴란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국민 환영대 취재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취재를 다 마쳤고요. 네, 방금 대표선들이 버스 타고 떠났습니다. 오늘 차가운 날씨 속에 많은 국민들이 환영회로 나오셨고요. 열렬히 환영해서 선수들 표정도 밝고 기쁜 표정으로 다 같이 취재도 마치고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코칭 스태프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아주 깊게 배어 있고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U20의 준결승까지 결승전에 가서 당당하게 2등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뵐게요. 한겨레 라이브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어줄 핫한 인물과의 인터뷰 이슈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한겨레와 인연이 아주 깊은 분인데요. 다니엘 린데만, 저희 한겨레 주말판을 책임질 분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알고 한국어도 더 잘하는, 그렇지만 반발자국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겨레 주말판, 한겨레 라이브인의 공동진행자 다니엘 린데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오늘 우리 한겨레 라이브 첫 방송인데요. 밖에서 네네. 좀 보셨잖아요. 네네. 어떻든가요? 제가 아까 밖에서 조금 네. 지켜봤는데요. 토론을 굉장히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뜨겁게는 하는데 재미는 없죠. 아니요, 재미는 당연히 있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아무 걱정 안 네. 하고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첫날 론칭이신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네. 또 함께 계속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식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도 혹시나 저 외국인이 왜 한겨레 거기 앉아 있지? 저분은 누구지? 네.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청년 다닐 린드만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한 5년째 방송 활동 중이고 이번에는 한겨레 라이브 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합류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나흘 뒤인가요? 21일 첫 방송인데.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6시인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한겨레 라이브 인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냐? 네네. 저희는 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은 네. 어떻게 보면 뉴스 프로그램이지만 조금 네. 색다른 느낌을 가진 네.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일단 따뜻함, 또한 공감, 감동이라는 그런 네.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이 뉴스 프로그램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서 키워드? 예.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도 모시고 조금 시청자들과 약간 공감 네. 조금 찾아서 같이 진행해보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송채 기자님하고 같이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하고 호흡도 좀 맞춰보셨어요? 네, 저희는 지금 네. 한 2번 정도 만나는데요. 예. 굉장히 똘똘하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똑똑하신 분이라서 네. 제가 너무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호흡을 좀 잘 맞췄고 제가 볼 네.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의 키워드는 뭡니까? 저희는 첫 방송에서 아마 세대 갈등, 예. 세대 차이에 대해서 조금 예. 얘기 나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뭐 단체 톡방도 있는데 예. 거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제작진들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왜 한겨레랑 같이 무슨 일을 해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겨레를 이전에 네. 아셨는지, 네네. 왜 한겨레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지. 네네. 한겨레는 알고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녔을 때 저희도 이제 뭐 한국의 어떤 미디어 매체 관련해서 네. 뭐 얘기도 하고 네. 뭐 새로운 정보도 얻었으니까 네. 뭐 신문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겨레라는 이름을 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같이 일하게 된 건 이번에 처음이고요. 저는 아는 독일 기자님 네. 계시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한국 그 뭐 어떤 언론 매체 중에 한겨레 제일 좋아한다고 또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도 추천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 많이 되는데 물론 이제 진행 맡게 되어서 좀 부담감도 어마어마하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진행이라는 네. 것도 이제 조금 팬을 나오는 것보다 네. 조금 다른 또 네. 분위기를 네. 가지고 있으니 네. 맞춰서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처음 볼게요. 우리 쪽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섭외 받았을 때 네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떨렸어요 사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뉴스 프로그램인데 네. 그거는 제가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 어떤 전문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굉장히 저를 신뢰해 주셔서 네.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좀 네네.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네네.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옛날에 독일에서 태권도를 이제 수련했었는데요. 네. 근데 태권도라는 그 무술을 접하면서 네.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삼촌이 요새 젊은 분들은 K-팝으로 한국이 맞아요. 궁금하다면 네네. 당시에는 어릴 때 이제 태권도를 맞습니다. 하면서 궁금해하셨다는 네, 거죠. 예. 그건 이제 첫 번째 계기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조금 알아보니까 나중에 저의 관심사를 알고 어떤 삼촌이 한국에 대한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일 때. 근데 네.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네. 사회, 문화, 역사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자연 이런 거 다 되게 네. 통째로 같이 네. 나와 있어서
너무나 흥미진진했고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중에 오신 게 몇 년 정도? 지금 2008년도에 처음 왔으니까 지금 11년 차인데 중간에 물론 독일에 네. 있긴 했었지만 네. 예, 처음 온 지 지금 11년 정도 됐습니다. 네. 한국이 좀 매력적인가요? 자꾸 잡아 끌어서 오래 머물게 만드나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11년 차 정도 여기 와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느꼈던 모든 거 다 좋아 보이고 설레임은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더 좀 안 좋은 면들 당연히 보이지만 근데 그거는 절대 싫어지진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네, 다 맞습니다. 든다는 네네네. 말. 약간 네.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네. 거 느껴지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거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죠. 네. 독일은 한국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의 문제 네. 혹은 이제 통일의 문제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쵸. 예.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왔다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고 뭐 자동차이든지 축구이든지 복지든지 통일이든지 물론 저희도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예, 문제점이 많고 요즘도 독일 뉴스 보면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나 복지도 그렇고 독일도 요즘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독일 뉴스 보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역할도 어떻게 보면 독일에 대한 너무 좋은 선입견 깨트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선입견만 가지고 있으면 가게 되면 이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최대한 독일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또 같이 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만나실 거고 네네. 그 한겨레 라이브 인해서 이 주제만은 반드시 다뤄보고 싶다. 혹은 이분은 반드시 내가 진행하는 쇼에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코너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인터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메인 주제로 개인적으로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 많아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초청하고 싶은 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한번 메르켈 총리 한번 모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메르켈 총리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그게 연설해서 호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한번 모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통역도 하고 그래서 뭐 메르켈도 이제 동독에서 왔으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올해는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진 지 30주년이기 때문에 맞춰서 한번 초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실지를 모르겠어요. 오실 겁니다. 그래요? 네, 오실 거고 어떤 계기로라도 오시면 그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한국에 독일 청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총리님 그거 아세요? 꼭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섭외가 될 것 같고 저도 섭외하는데 돕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은 저보다 살짝 좀 덜 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겨레 라이브 6월 17일 오후 6시 드디어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겨레 계속해서 깨어있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진실된 뉴스 부탁드립니다. 예, 정우성 씨 얼굴이 나온 다음 바로 제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죠. 오늘 한겨레 라이브
첫 방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어설펐죠. 어떤 분들은 아마 뉴스가 뭐 이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몇 개 좀 소개해드릴까요? 글로벌 삼성보도와 관련해 싸우는 돼지님이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삼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법을 지키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첫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름이라는 분께서 유튜브에 범람하는 가짜뉴스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루피님은 신문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방송 기획의도를 간파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를 더 일찍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그대 창백하고 조용한 얼굴이 선명해. 이렇게 노래는 시작되고 객석에 불이 꺼지면 맘 다해 부르는 그대를 향한 멜로디. 그대 여기 있다면 내게 소리쳐요. 그곳에 서 있다고 내게 외쳐요. 차가운 눈동자 속 나를 한 번 더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시작될 거예요. 헛된 꿈 슬플 거라 말하지 말아요. 수많은 인파 속 그대 모습 날 늘 기도해. 이렇게 노래는 계속되고 찬란한 저 조명 아래 온 맘 다해 부르는 그대를 위한 목소리 들리나요? 그대 여기 있다면 내게 소리쳐요. 그곳에 서 있다고 내게 외쳐요. 차가운 눈동자 속 나를 한 번 더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시작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질 거라고. 한눈에 우리 서로를 알아볼 거라고. 기다림의 시간 무색해지지 않게 어서 내 곁으로 와요. 분명히 올 거라 믿어요. 내 모든 노래는 그댈 위한 멜로디. 아직도 모르나요? 전해지지 않나요? 무감한 이 세상 속 그댈 한 번 더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시작될 거예요.
네, 한겨레 라이브 6월 17일